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것도 있어요. 반응이 자유롭다. 이건 장점도 있을 수 있죠. 고등 정신력 측정 가능, 이거 장점일 수 있잖아요. 뭐 축인 배행 과정, 이건 뭐 장점이죠. 근데 이 아랫부분이 이제 단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거를 써주시면 되겠고, 그 보완책을 써주시면 되죠, 각각. 그런데 보완책이 항상 존재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 방안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 단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다 지운다고 하고요. 많은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완책이 있나요? 이거는 또 논술형 문항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유형, 그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 본능적인 그 원초적인 그 어떤 단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쓰셨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주관성이 기입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가 협의회 같은 걸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 협의회 이런 얘기 했죠. 평가 협의회를 통해서 평가자들이 평가의 어떤 평가자별 평가 점수에 평가 점수 간 어떤 굉장히 큰 discrepancy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그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고, 그 예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또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평가는 사실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한 평가 점수를 평균 내는 방식이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셨던 게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 올림픽에서 많이 보셨어요. 올림픽 보면은 채점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소치의 동계 올림픽에서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을 때 그 평가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점수 내는 사람이 5명인가 있었죠.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아무튼 3명인지 5명인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점수 중에 양극단에 있는 거, 제일 높은 사람 거, 제일 낮은 사람 거 빼고 가운데 있는 사람 3명 거 평균 냅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내요. 뭐 다이빙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복수의 평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극단치라 그래서 이건 에러라고 판단을 하고 날려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더레이트한 점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점수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복수의 평가자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고 그거를 이제 평균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평가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본인이 2번 이상 채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주관성을 배제하려면 복수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뭐 평가를 받는 사람들, 피험자, 뭐 수검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가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학생, 굉장히 이 평가하는 분이 굉장히 예뻐하는 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름을 딱 봤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 학생의 답안을 보는 순간 마치 햇볕 아래 코트를 입은 사람의 마음처럼 마음이 녹아내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예뻐하는 학생이니까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려야 돼요. 이름을 가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뭐 하로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헤일로입니다. 헤일로 이펙트를 이제 배제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여기 내용 타당도가 낮다는 게 있었어요. 내용 타당도. 자, 내용 타당도 낮은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용 타당도가 낮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용 타당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논술형은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답안을 작성할 때. 여러분 답안을 길게 쓰셔야 되죠. 예를 들어 체육 선생님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체육 선생님들 보시면 실기도 나중에 보십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체육 과목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글로 쓰는 게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학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은 수학이나 영어 뭐 국어 이런 분들은 사실 글로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악 선생님들, 미술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
실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로 글로 답을 써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타동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검자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논술형 시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식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문장력 테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본수령 문항이 갖고 있는 뭐 주홍 글씨 같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내용 타당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내용 타당도가 왜 낮다고요? 문항이 적으니까 문항이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용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냐? 여러분 그 논수령이 어떻게 생겼죠? 논수령 문장? 논수령 문항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이 글자를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죠. 작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과목 얘기예요? 이거 국어잖아요. 국어 사실 뭐 외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외국어 영역이죠. 그런데 뭐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교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과목들이 있죠. 실기의 어떤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영역들, 예를 들어서 음악도 있을 수 있고요. 미술, 체육, 가정, 뭐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실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교과의 교육 과정 내에서. 그런데 그러한 교과들,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 능력이라든가 지적 능력이라든가 뭐 지식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문을 통해서 측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검자의 언어 구사 능력, 특히 문장력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 방안이 있느냐? 이게 아쉽게도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 타당도가 낮다. 이거는 그 논술형 문항이 갖고 있는 어떤 주홍 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 타당도가 낮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제가 인정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신박한 내용을 들고 오지 않고서는 제가 평가를 점수를 잘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평가 전공자니까 제 말이 아무래도 맞겠죠? 자, 그다음 그리고 평가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 평가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가가 어려운 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평가자가 그 평가하는 능력 이거를 어떤 향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직에 이제 나가 계신 선생님들 중에 뭐 목적이 단지 자신의 어떤 교사로서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뭐 이제 호봉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진급을 목표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교장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찌감치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석사를 따시죠. 석사를 따시면 이제 연구 점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금평 점수라든가 이런 거에서 따야 되는 점수가 굉장히 큰 점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는데요.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좀 더 전문적인 학부생 수준을 벗어난 석사 수준의 어떤 학문의 영역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게 목적이 어떻게 되는 큰 상관없습니다. 일단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게 되면 당연히 능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평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도 당연히 신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위 어떤 그 학문기관, 상위기관에 이제 대학원이죠.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평가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논술형 문항의 어떤 단점과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 애초부터 원론적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제외를 하고 그 방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4번이 되겠어요. 자, 난이도와 변별도죠. 자, 난이도와 변별도를 물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난이도와 변별도의 어떤 개념,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 수준을 물어봤네요. 그 난이도, 이거는 제가 약간 출제를 할 때 제가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난이도랑 변별도라는 게요, 그게 사실 이게 고전 검사 이론에서의 난이도, 그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선생님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고전 검사 이론 그쪽을 아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문장을 출제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죠. 난이도와 변별도 문제인데요. 사실 난이도와 변별도라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내는데 조금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 검사 이론에서 얘기하는 난이도가 있는데요. 그게 고전 검사 이론에서도 난이도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 나뉘어요. 왜냐하면 그냥 난이도가 뭐예요? difficulty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정답률이죠. 전체 수검자 수분에 정답을 맞춘 사람의 수가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정답자 수, 그러니까 R이 여기 나오죠? 이게 수검자 수고요. 이게 정답자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답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difficult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률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difficulty라는 그 용어를 많이 오랜 기간 써왔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difficulty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달항,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를 이제 미달항이라고 하는데, 이 미달항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좀 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추측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찍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찍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많이 쓰는데 문제가 삼지선다가 나왔다. 그럼 찍기가 쉽잖아요. 사실은 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지선다면은 찍어서 맞출 확률이 20%지만 삼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33%고 TF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50%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을 때는 또 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미달항이나 추측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의 어떤 난이도를 실제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식들이 조금씩 나올 건데요. 수식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제가 있어 보이려고 넣은 겁니다.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죠. 옛날에 그 객관식 시절에는 간단하게나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교육학 논술의 시대가 된 이후 계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죠. 국어 선생님 뽑고 영어 선생님 뽑고 뭐 가정 선생님 뽑고 막 이러는데 수학 문제 풀고 있으라고 하겠어요? 절대 물어볼 수 없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어떤 뭐 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건 없다. 다만 개념을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수식은 넣어놨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이도는 그거고요. 변별도는 뭐예요? 변별도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끊죠. 그래서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정답률이에요. 그리고 L, 이게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이 보여주는 정답률이에요.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정답률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정답률보다 높아야 정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뭐 그거를 사실 이게 보면은 정답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그냥 여기 온 거예요.
H가 공부 잘하는 애들 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 여기 이렇게 오면은 로우라 그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r과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별도가 높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상위권 애들은 모두 맞췄어요. 모두 맞췄어. 한 명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 상위권이 이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봅시다. 그 반에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그 중위권이 한 3분의 1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이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는 중위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권은 다 맞췄는데 하위권 애들은 한 명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 상위권 애들의 정답률은 몇 퍼센트예요? 100%죠. 그리고 하위권 애들의 정답률은 몇 퍼센트예요? 한 명도 못 맞췄으니까 100%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퍼센트 계산한 게 아니죠. 그냥 정답률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1이 되고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0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게 좋은 문제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에서. 그래서 이제 변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1점입니다. 그러면 최저점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약간 골 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는데 문제 출제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더 헷갈릴 만하게 문제를 내고, 하위권 애들은 그런 정도의 어떤 깊은 사고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은 거죠. 선생님이 그 출제자가 함정을 팠는데 상위권 애들은 함정에 다 걸렸는데 하위권 애들은 그 함정이라는 걸 인지 자체를 못해서 함정에 안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정답률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변별도가 어떻게 돼요?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별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져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변별도 난이도 이거를 제가 설명하라고 해놨는데 범위를 쓰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이 어떻다. 그러니까 문항이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난이도.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능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표시해주는 지수가 변별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와 변별도에 대한 어떤 개념 제시는 끝났어요. 이거 1점씩이죠. 그러면 적절한 난이도, 이게 문제가 돼요. 적절한 난이도. 자,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적절한 난이도라는 게 제가 여기는 안 써놨으니까 제가 좀 써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난이도라는 거는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자, 그러면 난이도는 문항의 난이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검사 도구의 난이도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항 같은 경우는 그냥 퀘스천 1, 퀘스천 2 이런 게 쭉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문항을 여러 개의 문항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 문제 세트가 되잖아요. 전체 문제 세트 막 관계없이 개별 문항의 난이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별 문항.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정답률이 보통 0.3에서 0.7 정도면 괜찮은 문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더 관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0.25에서 0.75, 더 관대한 분들은 0.2에서 0.8까지 괜찮은 문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요 두 가지 의견은 별로 공감을 못 하겠고요.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개별 문항의 어떤 난이도 수준은 요 정도가 적당해요. 사실 0.3도 조금 낮은 감이 있는데 아무튼 요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왜 괜찮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0.3이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0.7이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괜찮으냐면 개별 문항은 이렇게 정답률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어떤 평균을 했을 때, 요걸 평균을 했을 때 전체 검사 도구의 어떤 난이도, 그게 한 0.5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검사 도구가 적당히 잘 만들어진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개별 문항의 난이도에 아주 크게 구애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문항들은 빼는 게 좋죠. 나중에 검사를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라는 거는 첫 번째, 개별 문항의 난이도는 한 0.3에서 0.7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 검사 도구의 난이도는 대충 0.5 수준,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 사람이 한 대충 50%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큰 이견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학자분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변별도가 있죠. 변별도는 사실 그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보다는 개념이 좀 어렵죠. 변별도가 언제 가장 이제 그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가 되느냐? 그러면 이 검사 도구가 대충 0.5 수준의 난이도일 때 변별도가 잘 확보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혹시 난이도와 변별도 얘기가 나온다, 뭐 아니면 변별도만 물어본다, 그렇게 하시면 난이도가 검사 도구의 난이도, 그러니까 문제 세트죠. 문제 세트의 난이도가 0.5일 때 변별도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렇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큰 하자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와 변별도는 그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난이도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고전 검사 이론의 난이도입니다만 아무튼 난이도는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변별도 얘기로 넘어갈게요. 변별도는 뭐냐? 학습자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랑 능력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를 보여주는 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항이 변별도가 높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를 잘 구분한다는 얘기고요. 변별도가 낮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를 구분을 잘 못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그래서 이 수식이 나왔죠? 아까보다 조금 복잡하네요. 그죠? 근데 뭐 크게 뭐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화면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일단 좀 지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별도 여기 이제 수식이 나왔죠? 수식이 나왔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잘 보면은 그냥 아까 이거랑 뭐 별 차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변별도가 기본적으로는 이 고전검사 이론에서의 변별도입니다. 고전검사 이론에서의 변별도는 상위 집단의 정답률, 여기에서 하위 집단의 정답률을 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맞출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상위 집단의 정답률이 어지간하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집단의 정답률에서 하위 집단의 정답률을 뺐을 때 그 지수를 가지고 이제 변별도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옛날에 고전검사 이론 시절에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기 n분의 r이잖아요. 이게 전체 수검자분의 정답을 맞춘 사람 수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 와 있어요. h가 붙었는데 그냥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하위고요. 여기 부분 이거 그냥 로우예요. 공부 잘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거 P 빼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이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위 집단의 정답률이고요. 하위 집단의 정답률이에요. 이게 이제 고전 검사 이론에서 얘기했던 변별도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항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그 함정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데 하위권 애들은 여지없이 그 함정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데 가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위 집단 애들은 함정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 집단의 정답률은 몇 퍼센트예요? 100%죠. 100%는 뭐예요? 퍼센트는 그 뭐 분순한 다음에 그 100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집단의 정답률은 1이 돼요. 1. 그쵸? 그런 경우에 하위 집단의 정답률은 얼마예요? 0이죠. 근데 변별도는 상위 집단의 정답률에서 하위 집단의 정답률을 뺀 거라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1 빼기 0이 되니까 1이 돼요. 좋은 문제는. 자,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출제가 됐지만 안 좋은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함정을 파놨는데 출제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위 집단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그 함정에 여지없이 다 걸려서 다 오답을 골랐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위 집단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함정인지 아예 인지 자체를 못해서 함정에 아무도 빠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그러면 정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위 집단의 정답률은 0이 되겠죠. 한 명도 못 맞췄으니까, 다 오답을 골랐으니까. 하위 집단의 정답률은 얼마가 되죠? 다 정답을 골랐으니까 1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변별도가 뭐라고요? 상위 집단의 정답률에서 하위 집단의 정답률을 뺀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답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별도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안 나오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고전 검사 이론을 요즘엔 잘 안 써요. 왜냐면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검사 이론은 잘 안 쓰고요. 요즘엔 이제 뭐 상관관계를 이용한 뭐 변별도 산출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상관 분석에 의해서 이제 변별도를 산출하기도 하는데요. 상관 분석에 의해서 변별도를 산출한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성이라는 게 뭐 두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사이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석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피어슨 상관계수 방법이라든가 뭐 스피어만 상관계수 방법이라든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크론바흐 알파라는 게 있어요. 그 임용고시 교육학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크론박 아니고요. 크론바흐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펠링이 이렇게 크론바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 독일 사람이거든요. 원래 독일 출신이에요. 그 독일계 사람이죠. 그래서 바흐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크론박이라고 나와도 크론바흐구나. 크론바흐 알파 계수라는 게 있다. 근데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크론바흐 알파도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인데 상관 분석 방법은 이제 사실 좀 압도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박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가 계산이 제일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 수준이신 분들은 크론바흐 알파 이런 거 쓰시는 거보다는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뭐 크론바흐 알파도 많이 쓰십니다. 스피어만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요 세 개는 많이 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약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임용고시 교육학책들 보면 상관계수가 이렇게 뭐 그래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상관계수일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관계수일 때는 상관계수가 양의 상관계수니까 상관성이 상관이 양의 상관이 있다. 요거는 0의 상관이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서로 A와 B, 그러니까 이 변수를 두 가지를 A랑 B라고 했을 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는 음의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관 분석이라는 건요. 그 두 가지 변수의 상관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0의 상관, 양의 상관, 음의 상관 맞는데 이거는 상관이 0이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0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상관성을 따질 때요. 어떤 A랑 B가 상관성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상관관계가 있고요.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지금 뭐 약간 2차 방정식까지 생겼다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면 이게 다 0이 됩니다. 이런 거 다 0이에요.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0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강한 것들은 전부 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변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피어슨 상관계수 방법이 뭐니 뭐
저희 크롬바우 알파 방법이 뭐니, 뭐 스피어만 상관계수 방법이 뭐니,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여러분께 강의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제 도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스피어만 상관계수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점을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거 참 써드려야 되는데 참 애매하네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뭐냐면, 그 다른 상관계수는요, 상관 그 관계를 분석을 할 때 변수들이 다 연속형이에요. 그러니까 1.00001, 1.00002 이렇게 돼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연속형이니까. 그런데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서열형, 그러니까 1등, 2등, 3등, 뭐 1위, 2위, 3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수가 급간이 나눠져 있는 뭐 히스토그램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도 계산이 쉬운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의 변환을 걸쳐서 이제 연속 변수에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서열척도형 자료에 많이 사용하는 상관계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는 씌워놨는데 뭐 크게 여러분이 막 그거를 막 들고 파서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체육과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 쪽이 좀 체육 교육학 이쪽에 이제 통계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체육교과 그 시험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필요하시다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크롬바우 알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크롬바우 알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압도적으로 제가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 R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크롬바우 알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통계 처리를 하려면 뭐 파이썬이라든가 뭐 R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SPSS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만 짜면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값을 다 계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쓰고 싶은 거를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진짜로 이제 크롬바우 알파나 뭐 스피어만 상관계수 이런 게 많이 안 쓰이고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가 더 많이 쓰였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시기는 약간 지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뭐 여러분이 크게 막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이런 상관 분석을 하실 때 혹시나 정말로 막 어렵게 낸다면 상관 관계에 대한 어떤 점수를 표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관 관계가 뭐 알파다.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는 알파가 이제 상관계수니까요. 알파를 주든가 아니면 피어슨 R 같은 경우는 R 값을 줘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0.9 이상이다가 너무 높은 거죠. 피어슨 R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R 제곱하면은 유의도 뭐 이런 거, 유의도 검정 뭐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스표만 R 같은, 이제 피어슨 R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쓰는 건데, 아무튼 그게 이제 매우 높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이 약간 두서없이 나오는데, 일단은 신뢰도가 높은 정도의 수치려면은 대체로 한 0.7은 돼야 돼요. 못해도 0.7, 혹은 정말 관대하게는 0.6 정도인데요. 대충 0.7, 0.6 정도면 뭐 괜찮다. 일단은 바람직하다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바람직한 정도가 되려면 0.7 이상은 돼야 되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 뭐 그 정도면은 연구의 뭐 상관관계의 어떤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유의성이 있기는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정도가 한 0.6 이상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한 0.7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주제로 한번 빼겠습니다. 지금 고전검사 이론을 말씀을 드렸죠. CTT.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요즘에 요즘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그 문항 분석 이론 중에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게 있죠. 아이템 리스폰스 테오리라고. 근데 이게 IRT라고 하는데요. 이 IRT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난이도와 변별도의 개념,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와 적절한 변별도 수준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2회차 모의고사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드렸던 모의고사 그 교육학 논술 구성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서론, 본론, 결론을 거시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가장 중요한 게 문장을 짧게, 호흡을 짧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게 문장이 진짜 물리적으로 길다고요? 아니죠. 문장 내부에 주술 호응 구조가 개수가 적은 게 짧은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 문장을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3강 강의, 해설 강의를 갖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